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역사를 보는 데 있어서 기준은 역시 민족의식, 더 넓게 얘기하면 민족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과연 오늘날 개방되어 있는, 국제화되어 있는, 또 요새식으로 하면 세계화되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봐야 할 것인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시기적으로 근대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시계열적인 입장하고, 또 하나는 국제화, 세계화라고 하는 오늘의 이 공간적인 입장,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올바른 역사 인식의 태도를 가져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격에 해당된다만 근대사라고 하는 거, 넓게 보면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개항 이후를 흔히 근대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근대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시기를 잡는가 하는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먼저 근대의 시작 또는 근대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기준을 서양의 근대에 잡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프랑스 혁명 후에 시민사회가 사회 주도층이 됐다든가, 또는 시민 의식에 바탕을 둔 국민국가 체제가 서기 시작했다든가, 또는 경제적으로는 산업자본이 상업자본을 밀어내면서 근대 이른바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을 잡았다든가, 또는 우리가 다 아는 시장경제 체제가 됐다든가,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회체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는가, 이른바 전근대 사회는 가령 미신적인 지배라든가 권위에 의한 지배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인 사회, 그래서 이른바 관료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사회의 한 모범이 했던 것도 이러한 근대의 보편적인 성격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외적인 개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먼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흔히 얘기할 때 한국 근대사의 시작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이른바 한국사 안에서도 여러 가지 논쟁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과연 자본주의는 언제부터 시작된가, 이른바 좌파적인 입장의 학자들은 그런 거에 몰두해서 역사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 사람들인가 하면은, 또 다른 쪽에서는 얼마나 한국 사회가 어떤 한국인들의 사고 방식이 효율적으로 돼 가는가, 이런 것에 보기도 합니다만, 내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개방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한국 근대사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디에서 한 시대에 구분을 지을 건가 하면은 역시 개방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의 구분으로서는 제일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방이라고 해도 몇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개항이라고 해서 항구만 여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전형적인 예인데, 일본이 1854년에 미국과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때 조약은 시장 개방은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제한된 3곳의 항구만
열어주는 거죠. 그건 그 미국 그 태평양 함대가 중국으로 가는 길에 난파한다든가 또는 그 물을 공급받아야 한다든가 뭐 연료를 공급받아야 한다든가 할 때 필요한 항구로서의 역할, 그 정도만 일본에서는 그 허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여파는 굉장히 큰 거죠. 왜 그러냐면 일본은 명목적으로 그 쇄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 도쿠가와 시대에 아주 철저한 그 국가 이념으로 지켜왔기 때문에 그거를 쇄국을 포기한다 하니까 도쿠가 막부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하여튼 일본 자체로서는 이 시장은 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으로서도 가치가 있겠다 해서 그 개항을 한 후에는 계속 압력을 가해갖고 이 1858년 그 5년 그러니까 직접 이제 그 시장 개방한 것은 1859년입니다만 조약은 58년에 맺었고요. 그러니까 아주 급속도로 일본 국내가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재미있는 게 그 도쿠가 막부가 약해지고 일본이 쇠약해지고 하는 것을 모두 외세의 탓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외세의 탓으로 돌린다 하는 것은 다른 면으로 보면 일본인들의 배회의식, 또 요새식으로 하면 일본인들의 아주 원초적인 민족주의, 이거를 그 부추긴 겁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게 이 동시에 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못 살게 됐다. 그 중에도 가장 못 살게 된 것은 이 가난한 중하층 계층이니까 이 사람들이 못 살게 된 불만, 이것을 사회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상층에 대한 계급 투쟁으로 나가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일본에서는 교묘하게 그 배회 의식으로, 그러니까 이 가난한 농민이 쌀값이 비싸지고 뭐 이래서 먹을 게 없다. 근데 이 먹을 게 없어지는데 이 원인이 어디냐? 물가가 올라간 것은 그 서양 사람들이 와서 일본 시장을 교란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서양을 물리쳐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 도쿠가 막부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가 이제 명치 초기의 지도자가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묘하게 국민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일본에는 도쿠가 막부가 망할 때 이른바 계급투쟁하고 양위운동, 서양 오랑캐를 물리치는 게 양위운동 아니에요? 이게 상당한 부분에서 중첩이 되고 있어요. 너무 일본 얘기가 많이 나갔습니다만, 이렇듯이 그 시대를 구분짓는 데 있어서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그 기준점은 대외적인 개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대외적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일본을 예로 든다고 하면은 일본이 경제적으로 한 단계를 올라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이 다 아시다시피 그 도쿠가와 시대 말기가 되면은 그 상당한 수준의 그 경제 발전을 합니다. 체제가 그 쇄국으로 상당히 그 통일을 시켜놓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경제도 어느 지역은 뭐를 특산, 어느 지역은 뭐를 특산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체 내에 그 생산과 소비가 어느 정도 그 완결되어 있는 형태를 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넘어간다 한다면은 결국은 해외 무역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령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쌀을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이 일본 국내에서 소비되고 남는다고 하면 그 경제에 오히려 그 악영향을 주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런 그 특수한 그 상용 그 작물이라든가 또는 뭐 그 비단 생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국내 소비를 능가할
단계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느 돌파구를 찾아서 해외로 나가지 않으면은 사실은 일본 시장은 그 단계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활은 어느 정도 안정돼 있다 하더라도 그걸 넘어서는 이른바 근대 그 자본주의 사회 단계로 넘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뚫어주는 게 이른바 시장의 개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제국주의 세계 시장에 타율적으로 종속됐다. 이제 개항을 하면서 그렇다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다고 하고. 그게 이른바 이제 이 좌파적인 해석이죠. 그런데 일본도 처음엔 그랬다가 그 다른 외세의 그 영향을 비교적 중국이나 한국에 비해서 덜 받는 그 조건 아래에서 빨리 일본의 특산물이랄까 이런 것을 세계 시장으로 밀고 나가면서 세계 시장에 그 어느 정도 주체성을 가진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본으로 보면 한 1880년대 말경부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일본이 그 침략을 해오기 시작하는 시점, 그때가 이제 일본 경제도 사실상 이제 그 세계 경제의 한 일원이 돼가는 때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개방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필연적으로 시간을 지나면은 이 국제화 또는 이제 세계화라고 하는 물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국제화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세계화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겁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선 그 현대의 오늘날 국제 질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면에서 사실은 어느 나라도 뭐 이 지구상의 어느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이 전체 세계화의 영향을 안 받는 게 없어요. 가장 아이러니컬한 예입니다만 북한은 세계화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북한이 그렇게 안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바로 그게 세계화의 역작용을 거기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지구상의 어느 곳도 이 세계화라고 하는 이 국제 질서를 그 만들어가는 그 내용 속으로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계화라고 해서 그러면은 전 세계가 가령 미국이 가장 강력한 나라고 미국 문화의 그 파급력이 크니까 미국화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세계화라고 하지만 사실상 거기에는 이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요소들이 합쳐져서 조화를 이루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실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하지 그 세계화가 아니죠. 어떻든 그 어느 나라, 어느 국민,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서로 간에 연결이 안 돼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좋은 의미로 우리가 세계화를 받아들인다면은 상부상조하는 단계, 더 나아가서 평화, 협력을 이루는 단계까지 간다 보면은 이 세계화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라든가 단계를 보더라도 처음에는 일방적인 이익을 생각합니다만 사실상 그것을 넘어선 상호이익, 더 넘어서는 이 세계적인 공생의 단계까지를 우리가 세계화의 이상적인 형태로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화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볼 수가 있는데, 가령 긍정적인 면이라고 하면은 여기 그 자유무역협정, FTA라든가 국제연합의 역할이라든가
이건 조금 요새 그 기분이 언짢습니다만 IOC라든가 또는 모두들 해외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든가 또는 그 영어를 사용하는 게 편리해진다든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그 영어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영어는 사실은 미국이나 영국의 말이 아닌 게 이 지금 지구상의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어느 나라 말이라고 제한을 해서 그것의 효용, 배울 필요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기에는 사실 영어의 활용도라고 하는 게 오늘날 전 세계의 그 운용이라고 하는 면에서 불가피한 현실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미국 사람 중에도 영어 잘못하는 사람 많죠. 그냥 아주 그 엉터리 영어를 쓰고 그런 사람들 많지만 그러나 다른 나라 그 우리가 유럽의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데 사람들 보면은 영어를 참 깨끗하게 하고 미국 사람보다도 더 영어를 잘하고 해서 국제 무대에서 충분히 활동하고 이런 걸 보면은 이 영어의 사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또는 그 반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어린애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이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이 언어학자의 얘기를 들으면은 외국어라고 하는 것은 국민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갈 때 그 모국어하고 이 모국어가 아닌 것이 그 갈라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 자녀 영어 교육을 열심히 시키려면은 중학교 들어가서 시켜도 늦지 않으니까 제발 그 어린애들 힘들게 그 혼란에 빠뜨리지 말게 하세요. 그래서 그때쯤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제가 이제 일부러 긍정적인 면하고 부정적인 면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부정적인 면도 물론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FTA 때문에 밤낮 우리 사회가 지금 그 혼란 속으로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산업이 위축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는 그 국제연합이니 이런 게 가령 힘이 막강해진다고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만 그러해진다고 하면은 숫자성이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활발해지면은 또는 국가의 자체 그 산업이 위축이 되고 이러면은 결국은 국가의 그 부라고 하는 게 어느 한쪽으로 빨려 나가게 되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가령 우리 국민이 영어를 가령 싱가포르나 홍콩 사람처럼 하게 된다 하면은 자국 문화의 정체성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또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그 세계화라고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우리가 다 감안을 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은 그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계화의 그 단계를 보면은 오늘날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글로컬리즘이다 하는 얘기를 하죠. 그것은 글로벌리즘과 로컬리즘이라고 하는 것의 그 합성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느 세계에 통용되는 문화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지역에서 파생되지 않은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독자적인 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어떤 보편적 가치를 가질 때 그것이 바로 그 전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글로벌리즘의 이상적인 형태다. 어떻든 이 로컬리즘이라고 하는 데서 내셔널리즘에서 리저널리즘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로컬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적인 그 독특성을 가진 단위 또는 지역적인 생활을 같이 하는 단위 이런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범위로서는 어떻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우에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무슨 우리나라의
호남, 영남, 무슨 충청 이런 게 하나의 로컬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지구상의 여러 지역을 놓고 보면은 그런 로컬리즘이 국경을 서로 넘나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터키와 저쪽 아르메니아 쪽에는 국경을 넘나드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있고 독자적인 문화를 갖고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컬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지역적인 특색이 아주 강한 그런 거라고 본다면은, 이제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건 일단 국가라고 하는 한 형태에 통용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리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와 전 세계와의 중간 단계로서 문화적인 동질성을 가진 거. 그래서 우리가 리저널리즘의 한 예로서 동아시아를 생각을 하죠. 그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친밀감을 갖고 유사성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가령 한 나라가 지구화돼가는, 세계화돼가는 이 흐름 속에서 어떻게 문화적인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킬 것인가 할 때 그것보다는 조금 큰 단위. 그래서 우리가 동북아시아 공동체라든가 동아시아 공동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것은 세계에 향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느 극단적인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면은 몰락하는 서양 문화의 대체 문화로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얘기되는 것은 이 유럽의 공동체, EU 또는 EC라고도 하죠. 유로피언 커뮤니티라고도 하고 유로피언 유니언이라고도 그러는데,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만, 그냥 그대로 일반적으로 EU라고 하니까 일단 EU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EU라고 하는 것은 잘 됐는데 동아시아는 왜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령 EU가 러시아를 포함을 해서, 또는 더 나아가서 이 붕괴되기 전에 소련을 포함해서 생각을 할 때 과연 EU가 가능했겠느냐. 다시 말하자면 어느 한 나라가 자원이라든가 인구 면에서 압도하게 되면은 그 공동체가 글로 흡수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시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얘기를 전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사실은 더 어려운 것은, 제가 이제 지금 얘기하려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만, 이 유럽의 국가들은 잘 아시다시피 무슨 이 스페인 왕자가 다른 나라에 가서 또 왕이 되기도 하고, 독일의 귀족이 영국에 가서 왕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영국 왕실도 사실은 그리스 왕실 쪽에 피가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유럽 사람들한테는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나라 국경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들끼리 타협을 해서 이렇게 짓기도 하고 이렇게 짓기도 하고, 그래서 유럽 전체에 대한 공동체를 만든다고 할 때 이 사람들 안에는 그런 것이 존재했다. 그런데 이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다 1000년 또는 1500년 이상 지금의 국경하고 비슷한 범위 속에서 산 거예요. 그리고 1000년에서 1500년 그 기간 중에 자기들 독자적인 국가 경영 형태를 유지했고, 또 문화를 가졌고, 왕실이 계속이 됐고, 이렇기 때문에 재미있는 게, 우리가 중국에 비해서 조그만 나라다 또는 조공도 바쳤다 하지만 전혀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 스스로 낮은 나라다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속에 우리도 또 하나의 중국이다 하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 지리적으로 중국이지만 문화적으로 그 중하다 하는 것은 사실상 한국에서도 스스로 갖고 있었고 일본에서도 갖고 있었고 베트남에서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1000년, 1500년을 계속해온 나라들이 어떻게 그 하나로 합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 EU처럼 그 왜 못하느냐 하고 그 서양의 학자들이 아주 그 비판을 하고 어떤 때는 그래서 동아시아는 좀 서양에 비해서 문화 단계, 이 정치 의식이 조금 낮은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갖게 표현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좀 그 불쾌한 게 있어요.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더 불쾌한 것은 저런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유럽은 이제 전쟁을 할 만큼 해갖고 더 이상 전쟁을 하면 안 된다 해서 이제는 그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만든 거다. 근데 그 동아시아는 아직도 더 혹독한 전쟁을 한두 번 더 해봐야 한다는데 그런 그 표현은 정말 그 동아시아 이 문화라든가 우리 정서를 모르고 하는 표현이죠. 그런 얘기들을 서양 저널리스트들은 많이들 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아직 전쟁의 피해를 덜 봤다. 유럽처럼 뭐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 수천만이 죽어봐야 뭐 된다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정말 이 동아시아를 잘 이해를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은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마치 EU처럼 돼야 한다 하는 것은 저는 그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는 분명히 아주 그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서 그러면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시아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 아니야. 그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분명하게 우리가 뭐라고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그 지금 우리가 가능성을 보는 것은 사실상 그 교류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다 지금 개방이 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북한은 예외지만 이 문화의 독자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지켜가면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꾸려갈 것이냐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여기에 무슨 뭐 육아 사상이 동아시아 공동체를 묶는 사상이 돼야 한다든가 또는 뭐 한문의 효용성을 우리가 특히 강조해서 동아시아 공동체에 어떤 유대를 맺어야 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대부분 좀 현실성은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동아시아를 묶고 있는 이 개방성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는 것을 그 우리가 그 쉽게 얘기해서 목록을 한번 다 잡아보는 작업을 해서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다든가 이거는 안 되니까 각자가 따로 한다든가 이런 단계부터 우리가 동아시아의 협력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한국은 이런 데 있어서 어떠한 그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어떠한 그 우리의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하겠습니다. 이 한국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 한국 사람들의 역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민족주의의 기초를 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의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근대적 민족주의라고 할 때, 개항 이후의 민족주의라고 하면은 그것은 특이하게도 저항을 통해서 우리의 민족주의가 형성이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유럽의 민족국가, 국민국가, 민족주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것을 더 팽창시키려고 하면서 민족주의가 발전해가고 민족주의의 결과로서 해외 침략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족주의는 사실상 외세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국민들을 묶어가는 이념이 돼갑니다. 이런 그 민족주의가 가장 바람직하게 나타났던 게 저는 그 3.1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3.1운동만큼 전 국민을 그야말로 친일파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로 묶은 계기는 한국 역사에 없습니다. 또 3.1운동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3.1운동의 내용 공약 3장 이런 데 보면은 어디까지나 평화를 지향하잖아요. 또 외국과 그 호혜 평등의 관계를 강조하고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근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한국 민족주의 발달에 있어서는 아주 획기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 일제시대에는 우리의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저항적인 형태로 계속 나왔던 것은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앞에 적이 일제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벌써 이념적으로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독립운동을 하려는 우파 모두가 같은 그 운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방이 되고 남북 분단이 된 후에는 우리 사회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에서는 이 우리가 남북이 갈려 있는 거, 이것은 외세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이 외세 배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북한에서는 특히 강하게 나왔고 남한에서도 남한 민족주의의 중요한 흐름으로서는 이게 있었습니다. 이러던 것이 그 남북 대립을 하면서도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을 가진 건 뭐냐 하면은, 남북한의 공통점을 가진 것은 통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그 남북한 사람들이 모여서 마지막 해질 때 부르는 거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그러니까 참 생각하면 특이하죠. 왜 저렇게 싸우면서도 통일하자고 저렇게 부르짖나? 통일 좀 안 하고 했으면은 이렇게 싸울 일도 없는데.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그 면면이 내려오는 우리 민족은 하나. 우리는 결국은 문화적인 동일체, 헌원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통일의 논리로 우리 민족주의가 또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근데 오늘날 세계를 흔히 탈근대화된 세다, 세계화 추세로 가고 있다. 이랬을 때 결국 우리의 민족주의는 또 다른 모습, 다시 말하면 주체적으로 세계화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이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족주의가 바탕이 돼서 우리 역사에 대한 해석, 역사를 보는 눈도 그때그때 그 변형을 해갑니다만,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우리가 저항을 하고 또는 왜 이렇게 통일을 하려고 하는 이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는 거죠. 자기 나라를 지키는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 그 개념을 만들어 본다고 하면은 그 역사도 하나의 주권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동포역사재단을 맡고 나서 우리의 이런 의식을 어떻게 좀 개념화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지킨다 할 때 우선 중요한 것은 자기 나라의 영토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 영토를 지킨다는 것은 그 영토 안에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영토주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영토주권만으로 얘기를 하면은 조금 설명이 안 되는 게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꼭 통일을 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영토주권을 상실했을 땐 그럼 우리 국민 의식 이런 것도 다 사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뜻에서 이 역사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국가를 지키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다 한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영토주권과 역사주권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이 이 저항과 통일의 논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한반도 안에 우리나라의 역사가 계속되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같은 문화를 갖고 수천만의 한민족이 살고 있다 했을 때 거기에 정당성을 주는 것은 우리가 같은 역사, 같은 문화, 같은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사 주권의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역사죠. 그래서 이러한 이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서로 인정을 해야 할 것들이죠. 일본, 중국, 베트남, 한국 이렇게 다 역사 주권을 가진 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이 서양에서 얘기하는 근대 국민국가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에는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적절하게 맞지는 않아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우리 역사가 가령 고려시대 역사라고 할 때 전혀 다른 역사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건 당연히 우리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이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서는 조금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영토가 막 국정선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막 이러는 나라들에 있어서는 그런 하나의 지역의 역사는 있을 수 있어도 우리의 역사, 뭐 1000년 전의 역사도 우리가 생생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역사라고 하는 것은 드물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역사는 이런 순환을 이겨내는 하나의 명분이 되는 것이고 또 순환을 이겨낼 수 있는 민족 결집의 힘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구 하나도 일본 사람이라고 머릿속 깊이까지 생각한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우리는 조선 사람으로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좀 특이하게도 우리나라 역사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요새 역사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역사 분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런 역사 주권과 영토 주권의 범위가 차이가 날 때 이런 역사 분쟁이 생기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오늘의 중국의 국경을 보면은 물론 중국 영토 속으로 고구려 무슨 발해 이렇게 상당히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중국에서 중국의 영토 속에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모두 중국의 역사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고구려의 역사다 하는 것은 그게 다른 어디에 가 있어도 우리 역사 주권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양보할 수는 없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 내의 역사는 모두 중국의 역사다. 이런 식으로 강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중국 내에 있는 55개의 소수민족들,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인 거야 맞죠. 뭐 중국 국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역사는 그들의 독자적인 역사인 겁니다. 여기서 하나 좀 그 동북공정하고 관련해서 부연 설명하면은 사실은 중국에서는 이 동북공정만이 아니고 그런 그 소수민족들의 독특한 문화 전통에 대해서 상당히 그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제일 지금 그 아주 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티베트 문제 아니에요? 그건 전 세계가 사실은 티베트는 독특한 문화고 티베트 불교는 불교 중에서도 가장 심오한 불교인데 왜 중국이 티베트를 그러느냐? 그런데 중국의 지금 입장에서는 티베트를 그렇게 독자적인 문화를 가진 거로 인정을 해서 그게 더 폭넓은 그 자율성을 주게 되면은 중국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 중국은 사실은 그 55개 그 한민족을 포함하는 그 56개 종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중국 국경선을 그 경계로 해서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 데가 5군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족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러한 것이 만일에 이 국경 분쟁으로 되든가 하면은 중국으로서는 아주 국가 안위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경계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좀 다른 데로 흐릅니다만 동북공정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그 반응을 하는 것은 만일 그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그 만주에 살고 있는 그 조선족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또 더 나아가서 간도 문제 같은 게 통일된 한국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거기에서 무슨 분쟁을 야기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기도 하는 건데 물론 이게 그 동북공정의 제일 그 중요한 원인이고 뭐 전부가 이런 걱정에서 나왔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게 변경 개간이라든가 이런 데서 처음 시작이 된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그 문제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중국에서 그걸 잘못 생각한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 중국의 국경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변해가잖아요. 많이 변해가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당나라 때 중국 그것은 이러이러한 중국이었고 또 그때 그 문화는 지금 가령 무슨 뭐 돌궐족의 문화가 있어서 저쪽 중앙아시아 쪽 사람들이 그걸 계승했다 하면 그쪽으로 인정을 해주고 이래야 그 옳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를 자기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이 그 사실 필요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절대로 무슨 그 만주 쪽 역사는 가르치지 말아라. 그건 전부 그 한국의 역사다 하고 우리가 요구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이 중국 그 강영 내에 들어와 있는 역사니까 그것은 지금의 중국 학생들한테 가르칠 필요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중국 역사라고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그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가령 그 중남미 지역의 역사 하면은 거기서 뭐 스페인이 와서 그 인디안들을 토벌한 다음부터의 역사냐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아주 발굴도 열심히 하고 그래요. 그것은 인디안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평가를 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고 그 무슨 미국의 역사를 인디안 이주헌 때부터 전부 하지 않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의 논리죠. 자기 지역 내에 있는 그 문화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건 그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지역 내 옛날 사람들의 역사 이런 것까지도 자기 지역 내라고 해서 모두 자기의 역사라고 하면은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문제가 사실상 역사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하고 특별히 그 갈등을 빚는 것은 우리 역사를 왜곡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크게 봤을 때 우리의 역사 주권을 일본 측에서 그 훼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분쟁이라고 하는 것을 그 우리가 쉽게 봐서는 안 되는 게 역사적인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유명한 그 홉스보움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역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핵무기보다도 파괴적인 영향력이 더 크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가령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그거 하나로 끝나고 그리고 그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령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터졌다. 그 후유증이 그 자손대까지 왔다. 사실 그걸로 끝나요.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면은. 그런데 역사적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민족적인 적개심을 일으키기에 아주 유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도발시킬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또는 감정적인 요인을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또 그것이 이 파급 또는 그 지속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임진난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임진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상 한국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일본은 아주 그 무도한 민족들이다. 공연히 남의 나라를 침략을 하는 이런 역사를 가진 사람이다. 하고 우리 뇌리 속에 이렇게 딱 박혀버렸어요. 그게 거의 한 400년 이상 그렇게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이웃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흔히 역사 전쟁을 해서 우리가 풀어야 한다 하고 하는데, 저는 그 동북아역사재단이 그 발족한다고 하니까 신문에서들 역사 전쟁의 천병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제가 맡기 전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맡은 나는 그 역사 외교를 하러 이 일을 맡았지 역사 전쟁을 하러 맡지는 않았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 나라에서 이해하고 있는 게 자기 나라의 역사예요. 그걸 갖다가 못하게 막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승패가 갈려야지 일단 끝나는데 어떻게 그 역사가 승패가 딱 갈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역사 외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의 역사를 존중하고, 그리고 거기서 잘못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서로 간에 인정을 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사실상 우리한테도 그러한 좀 그 안목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 기자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동북아 역사재단에다가 역사 전쟁에서 이기라고 자꾸 주문 좀 안 해주셨으면 저희가 이러는데 훨씬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존중을 받는 길은 우리도 다른 나라의 역사를 존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우리 것만 강조하는 게 있지 않나 하는 것도 우리가 항상 살펴보면서 그 나라의 역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그것이 서로 존중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느 것이 먼저인가는 그건 동시에 해야죠. 우리 역사가
다른 나라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중받고 우리도 다른 나라의 역사를 존중하는 이 입장,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만 그 역사 문제가 언제 터져 나올지 모르게 그 화약고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냉전 체제가 해체된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로컬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내셔널리즘을 대체할 정도로 됐잖아요. 냉전 체제가 해체된 후에. 그러니까 거기서 그 한국과 중국, 일본 국가적인 그 민족 의식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강조돼 가고 있죠. 쉽게 얘기해서 중국은 중국이 그 모택동식의 이 공산 체제를 벗어나면서 사실은 상당히 체제가 루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등소평식의 그 현대 사회, 현대 세계에서 중국이 대접받을 수 있는 경제 개발이라든가 개방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을 뭐로 묶을 거냐.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사실은 애국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민족주의라고 하는 표현이 잘못 쓰이면은 그 소수 민족들의 그 독자적인 민족 의식, 민족주의 이거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돼서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보다 애국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오늘날 판도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중국인들은 중국이라고 하는 그 대국의 명예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하는 애국주의죠. 그런 것은 다시 말하자면은 그 현대판 그 민족주의 같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일본도 사실은 그렇죠. 일본도 그 냉전 체제, 그 공산 체제 붕괴 이후로 일본 사회 내에 그 정치적인 목표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은 자민당이 오래 그 집권을 했지만 동시에 지식인이라든가 또 상당한 사회의 그 약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이 공산주의 또는 뭐 폭넓은 그 사회주의에 대한 그 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중 일의 이 새로운 그 대립 구도, 이른바 국민 의식의 갈등이 생겨나고 있는데, 근데 이 우리나라의 입장이 여기서 그 미묘한 입장에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 우리나라는 어떻든 군사적인 갈등 지역이죠. 또 여기서 중국이나 일본이 보면은 한국이 꼭 거기에서 중국과 역사 갈등을 일으키고 일본과 역사 갈등을 일으키고, 한국은 마치 그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지역인 것처럼 비춰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위험도 거기 있고 또 역사 갈등의 위험도 한반도에 있고 이런 것처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걸 바꿔서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전쟁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잘 그 평화 정착 구조로 바꿔가면은 한반도야말로 이 중국과 일본이 그 군사적인 대립을 향해 갈 때 중간에 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게 되고, 또 역사 갈등 문제를 우리가 잘 풀어간다고 하면은 일본과 중국과의 이 관계, 동북아시아의 관계를 우리가 풀어갈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우리는 그 역사를 우리 자체의 이 좁은 의미의 그 민족의식, 요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것이 국제적으로 어떠한 그 입장을 우리가 가질 때 가장 이 효율적인 우리의
국가의식, 국민의식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개방적인 우리의 민족의식, 개방적인 민족주의, 어떻게 보면은 표현이 좀 이중적입니다만, 사실상 이 개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를 인정하고 다른 나라의 국가 존재라든가 다른 나라 국민들의 민족의식에도 좋고 그게 독특한 문화라고 해도 좋고,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을 해주고 하는 이런 정제된 우리의 의식,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취해야 할 바른 태도가 아닌가.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역사를 올바로 보는 태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